자,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 우리 민성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책에서 중요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약간 개인의 사생활, 그런 약간 계속 생활이 발달되면서, 뭐야 이거? 생활이 발달이 되면서 이게 점점 사이버 해킹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CCTV도 설치하고 뭔가 이런저런 약간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바뀐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러 장소에. 여러분들은 약간 이 CCTV 설치가 여기에서 많은 단점이나 장점을 알려줬는데 자기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은 일부 찬성인데 왜냐하면은 뭐 약간 중요한 공공장소 이런 데에서는 꼭 CCTV를 착용을 일단 해야지 이게 약간 누가 범죄자가 혹시 있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누가 이랬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CCTV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 장소가 아니라 뭐 아파트 약간 근처에서 딱히 그런 공공장소가 아니라면은 CCTV를 설치할 그런 중요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 찬성입니다. 예주는요? 저도 민성이랑 같이 일부 찬성인데, 그래서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는 범죄나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까, 공공장소에는 설치를 하는 걸 찬성을 하는데, 뭐 개인의 집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하지 않는 걸 예, 하지 않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유튜브 하나 이 책에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본 게, 그 무슨 사이트에 가면은, 뭐만 하면 바로 카메라 해킹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도 다 들통나고, 나의 사생활도 공개가 되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일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CCTV 부분에 대해서 반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 뭐 떳떳하면 뭐 무슨 상관이냐? 네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범죄자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이 갖는 그 이익이라는 부분들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뭐 숨은 공간, 숨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감옥 같은 곳이 늘 불이 켜 있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창문으로 이렇게 그 간수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런 그 오픈된 공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죄수들에게는 엄청난 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노출되는 어떤 그런 사회라면 그건 역시 그냥 그 넓은 감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CCTV나 이런 것들의 지나친 확대, 요즘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예주가 말했듯이 그 집에도 요즘에 그 무슨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원래는 그게 방법용으로 집에 뭐 도둑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또는 집에 그 애완 반려견이 잘 놀고 있나 안 놀고 있나 뭐 이런 거를 보려고 설치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CCTV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생방송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일거수일투족이 늘 그 언제나 노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지금 나오는데 빅브라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CCTV랑 비슷한데 여기에 스노든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프리즘이라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이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간첩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유죄라고 생각하냐 무죄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여기 설명 중에 프리즘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메일, 비번,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내용까지 다 안다는데 이거는 이 약간 이 나라를 위한 정보가 더 이상 아니고 그냥 개인정보를 진짜 말 그대로 수집하고 그러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노든의 이 행동이 완전히 옳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게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주는요? 저 혹시 몇 쪽이에요? 그 121쪽, 122쪽. 자, 그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 스노든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유는 그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그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메일이라던가 핸드폰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쉽게 말해서 해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 보안 정보 당국의 주장이고 반면에 이 스노든이라는 인물은 그런 거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아까 말했던 빅브라더라던가 아니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시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린 행위고 그런 것들 알린 행위가 미국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간첩죄나 마찬가지다. 국가 안보를 흔든 거다. 그러니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마 이 사람이 러시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로 뭐 망명을 하고 뭐 이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의 추악한 얼굴을 폭로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을 영웅시한 어떤 그런 부분들과 반면에 이 사람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 역적이다. 반란자다. 간첩이다. 그런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국제적인 사회적인 논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이 그에 대해서 이 전, 스노든 행동에 대해서 예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을 공익 제보 그러니까 미국 정보 당국의 어두운 면을 폭로한 영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나라 정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시스템을 폭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한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 저는 두 쪽 중에서 긍정적인 쪽, 스노든이 잘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쪽이 더 가까운데, 왜냐면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어, 그 시민들의 개인의 그 개인 정보를 다 가지는 거는, 불법과 불법? 좋지 않은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혹여나 그 실력 쪽, 아니, 그 기술 좋은 해킹범이 정보를 해킹해 사람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미국이 개인정보를 가진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스노든도, 좋은, 어, 나쁜 점을 저질렀으니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쪽으로 보면은 스노든도 그 그 나라의 방침을 이렇게 깨부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조금은 잘못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도 그의 행동이 공익 제보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었을 때 뭐 최소한 이른바 통제를 그런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엄격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의 것들에 대해서만 그 열람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폐기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것들을 국민들 모르게 또는 무차별적으로 통제받지 아니하고 되고 있던 사실들을 폭로했다라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민성이나 예주가 CCTV에서 찬성했던 것들처럼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그런 그 테러의 음모를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험을 그 고려를 하면 그 그래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역시 반대하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허용한다 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그 엄격한 그 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 수사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의 행위 자체가 감독받고 감시받는 것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예전에 이 책에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들은 건데요. 이 약간 성폭행 강해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은 약간 주거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린다거나 그런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약간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그런 것까지 같이 따져봤을 때 어떤 측면인지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는 솔직히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를 하는 거고 또 약간 불안감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소를 해주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를 지켜가면서 룰을 지켜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주는요? 저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어, 이렇게 이런 메일이나 아니면 편지 같은 걸로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그,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알리는 것도 아니면서, 예,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그거 역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범죄자로서 일단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처벌받은 거로서 일단은 그 일은 일단락된 걸로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 알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그 처벌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낙인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이 또다시 그 범죄를 오히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자가 있다고 알렸을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불안한 마음 오히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불안한 마음만 생길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그 알리는 것들이 어떠한 그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점에서 좀 이렇게 의심스럽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도
어떤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알리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 사람이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교화나 뭐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이것도 물론 이제 또 다른 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뭐 약물 치료를 받는다던가 뭐 그러한 것들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약간 반박 의견 같은 거 내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약간 아까 전에 약간 처벌의 연장선이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약간 음, 근데 제가 예전에 약간 이 성폭행 그쪽이랑 관련된 그런 내용을 듣다가 알게 된 건데, 저희 나라는 그런 처벌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특히 막 뭐 술 마셔서 그랬다 하면서 심신미약 막 띄워주고, 계속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해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저희 나라의 그런 법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피해자를 위한 그나마의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해자도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새 사람을 살아야 하는 건 맞죠. 새 사람을 살아야 하는 건 맞는데, 피해자가 지금 저희 나라 처벌도 굉장히 약하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서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지내면은 피해자는 여기서 막 제가 여기에서 들은 걸로는 굉장히 오히려 피해자한테 왜 거기에 있었냐라고 하면서 무례한 그런 언사를 하거나 하는 검사까지,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 오히려 피해자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안겼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벌도 있다고인데.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민성이가 일단 얘기하는데 지역 그 다른 문제인데 지금 민성이가 지금 그 발언하는 도중에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3번을 썼는데 이 얘기 하지 않았었나? 했었어 안 우리나라. 했었어? 어? 안 했었어요. 얘기는 안 했었어요. 선생님이 안 했었어? 아, 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뭐 저희 집에서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의 바른 그런 언어인데 딱 하나 그 낮추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지. 뭐 나라. 나라는 그 국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라를 낮춰서는 안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래,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돼서 그 저희라고 이렇게 낮춰서는 안 돼. 나라에 대해서 낮춰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뭐야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한 측면에서 일단은 그 얘기하고 일단은 뭐 그런 다른 얘기였고 충분히 그 민성이 얘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그 뭐야 신상을 알리는 것 자체가 그 세트다. 감옥에 간 거 플러스 신상을 알리는 것. 그 자체가 다 이게 세트로 처벌의 어떤 그런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뭐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오히려 저는 그 뒤에 알리는 거로 처벌의 방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그 너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감옥에 더 오래 있도록 그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오히려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이른바 2차 가해 너가 밤늦게 돌아다녀서 그러니 네가 뭐 품행이 방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빌미를 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 2차 가해를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뭐 현재도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건 우리가 그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야 될 어떤 그런 문제지 그 문제하고 이 사람의 신상을 알리는 것과는 좀 이렇게 뭐야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이 신상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뭐 예를 들면 취업도 제한 그뭐 이런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학교라던가 학원이라던가 뭐 그런 곳에 취업을 제한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뭐야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걸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찬성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이 그걸 알렸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나라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민성이나 예주가 사는 동네에 뭐 어디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민성이나 예주에게 그것들이 왔을 때 민성이나 예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얘기죠. 오히려 제약만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네 밤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라던가 음, 뭐 조심해라.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만 당할 뿐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은 딱히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 사실 아닐까. 사실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음,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을 음, 시켜서 그 계속 그 뭐야 그 모니터링 그 경찰이 그 사람들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다던가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언제든지 자기가 잡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줌으로써 그 범죄의 동기를 약화시킨다던가 이런 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 실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당신이 사는 곳 100m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성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는 실효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만 말하고 어, 지나갈게요. 음, 어, 확실히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알리면 저희 동네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제약도 받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조금 약간 이런 사건에 대한 경각심 같은 걸 좀 더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약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다라고 느끼는 경향도 간혹 가끔씩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없애고 약간 다 같이 사회에 안 좋은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경각심을 키울 수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음. 예주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 저요? 어, 근데 토론 들어보니까 선생님 입장 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전자팔찌, 네, 저도 그거에는 동의하는데, 쌤 말 들어보니까 개인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건 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사실들은 지금 조금 아까는 뭐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그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같은 선생님으로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선배 씨라는 일 개인의 어떤 그런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뭐야 의미를 담아서 판단할 뿐 아니고 저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 아까 CCTV 건도 그렇고 지금 그 뭐야 성범죄 알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관한 것도 그렇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집 주변에도 한 몇 년 전에 그게 왔었어. 그 음, 편지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되게 찜찜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남자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그거에 별로 해당이 없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 집에 이제 부인이라던가 아니면 딸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내가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야. 뭘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 지금 민성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일이 떠오른 거지 또 잊고 있었어 사실은 또 생각하다 보면 또 잊고 있어서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그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또 오히려 그러니 별 큰 문제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거로도 뭐 사람들 그때만 저기 하고 또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또 어떤 그런 반론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사실 가만 안 있지. 그 집주인에게 왜 그 사람한테 집을 빌려줬냐. 또 그 집주인도 아마 모르고 빌려줬을 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성범죄입니다라고 알았으면 그걸 빌려주지 않았겠지. 그 집을 처음부터 애당초. 그 집주인이.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이 이제 그 뭐야 그 사람한테 나가라.
당장 집 비워줘라. 나 몰랐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 통해서 그 마을에서 이른바 축출, 쫓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어딘가는 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이른바 쫓겨났을 때 그것들이 물론 그 사람이 가면 처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 야 그런 범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경고의 어떤 그런 주민도 경고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도 살아야 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질문들, 의문들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숙제를 여전히 또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성이가 할 거 없다면서 세 가지나 했습니다. 자, 예전에 예주, 했을 땐 할 거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니, 예주 끝이? 하겠습니다. 끝이겠죠? 저는 이거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그 뭐 핸드폰에도 그렇고, 아니 뭐 아파트에 설립되어 있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그런 곳에 홍채 인식이나 아니면 손바닥이나 지문 같은 거를 대서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그, 그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거를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그 가 아니,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가 본인의 지문과 뭐 그런 게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하지만 뭐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 생체 인식 기술을 이게 도입을 하는 거를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이 입장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은 뭐 굳이 지문으로 하지 않아도 비밀번호 네 글자 뭐 이렇게 해도 빨리 간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무슨 드라마인가 영화 리뷰 유튜브에 있는 거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문이었나 손바닥이었나 그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손바닥에 붙인 다음에 이거를 뚫고 들어간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민선입니다. 저는 일단 생체 인식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폰 잠금 해제할 때도 약간 지문 인식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편리함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 같은 약간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그만큼 위험성이 커져서 여기는 아까 예주가 말한 것처럼 뭐 비번을 쓰든 아니면 카드키를 쓰든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선생님. 저도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편리성을 예를 들지만 뭐 그렇게까지 과연 편리해야 되느냐 라는 점에서 아까 민성이 얘기했듯이 뭐 비밀번호 키를 가지고 다닌다고 비밀번호 키라던가 아니면 뭐 열쇠를 갖고 다닌다던가 뭐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들고 물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른바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아파트에 그 목욕탕 그 공동 목욕탕이 있었던 거야. 그 전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그 인식을 해갖고 이제 출입이 가능했는데 그 카드를 빌려주는 거야. 다른 음, 친구에게. 그럼 그 다른 친구가 그 와서 그 카드를 대고 이렇게 사용을 하니 이른바 부정 사용.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홍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눈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정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 더 좋다. 그리고 카드를 뭐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그런 그 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두 가지 경우 다 아까 말한 대로 카드를 갖고 다니는 불편 정도를 과연 우리가 감수하지 못할 정도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그 카드를 뭐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 했었을 때 과연 그 정도가 얼마나
그 부정 사용의 정도가 심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 정도 그 우리들만 쓴다. 뭐 우리들만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각박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도의 여지, 여유 뭐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해도 우리 사회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정사용이나 이런 거는 계몽 그러지 맙시다 라는 어떤 캠페인 뭐 이런 정도로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걸 과연 굳이 그런 생체인식 기술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그거를 그 절대적으로 막는 것들이 과연 좋은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민성 얘기한 책에서 거야? 네, 무슨 얘기했어요? 그래 그래. 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고급스러운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통유리여갖고 집안 모습이 모두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 그 아파트 같은 사람들이 사는 빌딩 앞에 빌딩이 있었는데, A 빌딩, B 빌딩이라고 치면은 B 빌딩에 있던 사람이 A 빌딩에 있는 사람을 찍었어요. 그럼 훤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들을 마구마구 찍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판사는 심지어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무죄라고 했고, 그 본인의 사생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람이 유죄라고 했습니다. 과연 본인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이 사생활 간수를 제대로 못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한 그 문제이고, 심지어 그걸로 전시회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므로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사생활 그런 침해가 굉장히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됐던 그런 문제라서 저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성이님. 저는 일단 예주랑은 다르게 약간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기 힘든 게 통유리로 된 집에서 자기의 사생활을 과연 보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통유리로 만들어졌으면 뭔 짓을 하든 커튼을 달거나 완전히 안을 안 보이게 뭘 어떻게 해놓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집이 이랬는데 내가 여기에서 뭘 더 할 수가 있나? 이거 했다가 괜히 집 주인한테 욕먹진 않을까? 약간 집 주인까지는 아니 집 주인이 아니지. 아무튼 약간 통유리로 된 거에서 뭔가 내 사생활을 정확하게 보호를 한다라는 게 맞는지를 일단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사진을 찍은 것부터 일단 초상권 침해인 거잖아요. 근데 그 초상권 침해를 허락도 없이 이 전시회를 열고 이건 초상권 침해 거의 사이버 쪽 법으로 봤을 때도 범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문제는 그 민성이가 얘기했던 관점에서 오히려 바라보는 것들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가 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뭐 보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시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생활 그 사람 초상권의 어떤 그런 문제였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분명히 그 문제다 잘못이다 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과 태도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 이 판사는 너희들 유리창 속에 다 비치는 유리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오픈될 거를 미리 알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그 오픈되는 것과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사진 전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는 그 유리창 안에 사람들이 또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야 뭐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감수하겠다라고 알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유리창 이렇게 있는 데를 뭐 보지 말아라. 눈 감고 지나가라. 뭐 이렇게 요구할 어떤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전시회를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렇게 잘못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반면에 좀 아까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이른바 초상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아까 말한 대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사진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SNS나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 요즘은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찍힌 사람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그 찍은 사람이 분명히 그 패소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 과연 그게 좋은 사회인가?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과연 초상권이라는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일부러 그 사람을 찍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의도성을 갖고 한 거라면 그러면 그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주를 찰칵 찍는데 예주 뒤에 있던 민성이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 사진을 못 올린다? 라고 아니면 민성이 얼굴을 이렇게 뭐 그 뭐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민성이가 돼 가서 이 얼굴 이 사진 올려도 되냐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서 그러면 너무 큰 그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초상권을 강조하고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거,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일부러 그 사람들을 찍은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전시회라는 어떤 그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허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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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슈퍼나 아니면 상점 안에서, 음, 음, 네덜란드 연구자들이 대형 상점 안에 캠코더를 하나 설치하고 그 방문객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지켜본 그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는데 또 실제로 이런 CCTV가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CCTV를 도입하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떤 뭐 성별이 뭔지 뭐 나이가 뭔지 뭐를 샀고 이걸 사는데 무슨 고민을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하면서 어 그러는데 본인은 이 CCTV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필요할까 아니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둘 중에 어느 의견인지 궁금했는데 어 저는 그리고 참고로 이 CCTV를 함으로써 그 상점과 관련돼 있는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 추천 상품이나 뭐 그렇게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 굳이 CCTV를 도입해야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왜 사는지 그거를 굳이 슈퍼가 알아야 될 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관련된 상품을 인터넷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지만, 어,
꼭 그 사람이 그걸 살이라는 그런 그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걸 사는지 뭐 어떤 제품을 사면 이 제품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런 식으로 나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카메라를 인지하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사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민성이는요? 네, 저도 예주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얘가 뭘 샀다 이런 내용을 비교를 해봐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 뭘 원하나까지 알긴 힘들다고 생각도 들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약간 미식하게 되면서 쇼핑에 불편함이 생기진 않을까, 약간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막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그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내 입장이 뭐지라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이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주가 걱정했던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형 매장에서 그 CCTV 다는 거는 되게 뭐 나름 불쾌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어떤 용품을 사는데 그 사생활의 영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을 때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기가 좀 이렇게 꺼려지는 뭐 이런 것들 수치심 뭐 이런 것들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다고 이제 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주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현재 우리가 인터넷 쇼핑에서는 이미 그거를 다 그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 인터넷 내가 어느 상품에 내가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저걸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뭐 뺐다가 아니면 뭐 비교를 뭘 했다가 또 뭘 했다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주기로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에 쌤이 맨날 하는 일도 중에 하나가 여름 휴가 때 어디 갈까 이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갖고 이제 가보고 싶은 나라를 계속 이제 클릭하고 뭐 가격 비교를 해보고 뭐 그 여행 상품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회사한테 신호를 주는 거지. 이 사람이 휴가에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면 만약에 그 정보가 모이게 되면 그러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많이 그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모르잖아.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근데 이제 이런 수요 조사가 자연히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고 제한하고 그러면 이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지만 어쨌든 미리 거기에서 뭘 준비를 해놔가지고 내가 필요한 상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다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아 그래서 계속 이제 막 광고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차를 바꿀 때가 됐으니까 차를 계속 사세요. 아니 뭐 여행을 계속 가세요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소비를 좀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그 소비자 교육,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잘 판단을 해서 구매하면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아까 그 오프라인과 그 온라인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왜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고 온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왜 아까 다른 거는 그 뭐 내가 CCTV가 많아져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 쇼핑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의식을 못 느끼지? 그 CCTV와 쇼핑의 그 차이는 뭘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뭘 사는지, 뭘 보는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알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나는 별 문제 없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굴 만나는지 이걸 아는 거는 좀 이렇게 불쾌하다,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점에서 사실 상당히 저 자신도 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도서관에서 내가 무슨 책을 빌렸나 그 리스트가 이제는 그 빅데이터로 쌓인다는 거지. 인터넷 쓰면 내가 어떤 책을 구매했나.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나에게 맞춤형 어떤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그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어떤 그런 측면과 반대로 그 빅데이터 업체에서 내가 주로 읽는 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나의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나의 뭐 취미라던가 이런 걸 나보다 더 잘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엇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또 다른 그 감시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이른바 그 사업에 이용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그 사람들이 아무런 그 대가 없이 내 정보를 빼가서 그들의 사업에 활용하다라면 그건 부당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공유부라고 해서 그래서 기본소득 그것들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을 가져서 그런 정보를 주고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하지만 그 정보를 가져간 것에 대한 대가로 그것도 기본소득 다시 환원되고 이렇다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음, 아까 그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그 차이가 뭔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오프라인은 본인의 얼굴, 외모, 신장 이런 게 다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도도하고 우아한 이미지인데 그거에 걸맞지 않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용품 그런 물품들을 사거나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으니까 뭔가 쪽팔려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온라인에서는 미디어니까 본인의 얼굴도 안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관련 상품이나 아니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예주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오프라인의 그 CCTV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걸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요즘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그 네. CCTV를 통해서 얻는 그런 정보가 이른바 AI에 의해서 분석이 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별 상관이 없나? 그러니까 그 CCTV를 사람이 어, 보고서 사람이 저 여자 또 왔네. 저 여자 뭐 이거 뭐또 사네. 야 생긴 거는 저거 아주 뭐 우아하게 생겨가지고 저 여자 저거 그 뭐 저 뭐 먹는 거 저거 사는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 와 저 여자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서 자기가 판단된다는 것이 기분 나쁘다라면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그런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제 그 예주의 동선을 추적을 해서 뭘 붙잡고 분석을 해서 저 고객은 뭐 어떻다라는 그래서 이제 저 고객 이러니 저 고객에는 그러니까 뭐 음식 쿠폰을 많이 보내면 할인 쿠폰을 많이 보내면 저 고객이 다시 와서 그걸 뭘 많이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처리된다면 차이가 있을까? 음,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이 CCTV를 봐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쪽팔려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AI가 도입되더라도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나 그러면 CCTV를 또 다시 돌려볼 테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 아까 그 말했던 그 사람 그 인터넷 쇼핑에서는 예주라는 인물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덜, 아이디하고 이름만 있지 예주라는 그 뭐야 그 형상 사진 뭐 이런 네, 것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차이가 네, 괜찮.
음. 민성이는 어때? 예주하고 선생님 사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사실 CCTV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까지는 이 책 읽기 전에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범죄 예방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AI가 우리가 뭘 한 이런 통계를 내린다고 해도 결국 보는 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따지자면 거의 내 취향까지 까발려진 기분이라서 살짝 그런 면도 있긴 하네요. 요즘에 그 CCTV가 발달해가지고 과거의 CCTV는 그냥 말 그대로 찍고 녹화 보존. 그리고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CCTV를 돌려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증거용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정도가 이제 CCTV였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CCTV는 AI CCTV라고 해서 CCTV가 똑똑해진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CCTV 관제센터가 있거든. 관제센터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CCTV 앞에 수집돼 놓고 그 직원들이 앞에 쭉 앉아갖고 이걸 일일이 그 화면을 보고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AI 인공지능이 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차를 이렇게 지목을 해. 그럼 그 A라는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했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예주를 그 찍었다. 그럼 그 예주가 어느 경로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특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게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 범죄자 얼굴을 리스트를 받은 상태 속에서 예를 들면 축구 경기장에 수만 명이 입장할 거 아니야. 백화점에 막 입장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다 찍는 어이구.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얼굴 판별 시스템을 해가지고 저기 한다는 거야. 찾아낸다는 거야. 범죄자를 중국이라서 체포. 가능한 어? 거. 뭐라고? 중국이라서 가능한 거죠. 중국에서 가능하니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들은 범죄율을 확 낮춘다는 거야. 그리고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자를 못 잡으면 얼마나 억울해. 근데 범죄자를 잡아서 응징을 하니 피해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 거고 사람들이 그 뭐야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자기들이 그런 기술을 하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거든.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프랑스나 뭐 이런 쪽 같은 아주 난리 날 일이라는 거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신상 정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막 빅브라더 이 책에 나왔듯이 그게 감시사회가 아니고 뭐냐.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나라는 그 주민등록번호 있는 거 알아? 네. 그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통제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다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원래는 갖고 다니면서 그걸 검사를 해. 그래서 그 사람 예를 들면 그 범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그 입력이 돼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을 당한단 말이야. 그럼 당신 주민등록번호 얘기해봐. 그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뜨면은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어디던가 가더라도 그 무슨 그 신원 확인해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주민등록을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아까 CCTV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차이는 CCTV는 얼굴을 속일 수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예를 들면 예주가 뭐 주민등록번호에 문제가 있어 블랙리스트야. 예주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쓰면은 문제가 되니까 민성이 주민등록번호를 외워갖고 다니면서 민성인 체하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지. 사칭. 근데 근데 이제 예주. 그것도 들키면 되게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그 주민등록 뭐 사칭에 사용하는 것들도 당연히 범죄인데 어차피 그 전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남의 주민등록이라든가 남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다니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럼 주민등록증은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은 괜찮고
CCTV는 안 된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CCTV나 다 뭐라는 거 똑같다는 거야.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어, 주민등록번호는 음, 번호만 있는 거고 이 음, 사람이 신원을 조회할 때만 쓰는 거지만 음, CCTV는요, 저희 음. 모든 행동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뭔 어떤 쪽팔리는 짓을 했든 그게 다 나오는 건데 CCTV는 음,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약간 내 이름 같은 느낌? 살짝? 음, 그냥 내 신원을 말해주는 그런 거일 뿐이지 음, CCTV랑 비교할 것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외국은 뭐 사회보장번호 뭐 이런 게 따로 있대.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 그 국민들을 막 그 주민등록번호로 일제히 저기 하는 것도 아니라 사회보장보험번호 뭐 이런 것들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다 찍거든. 지문을 아직 그 너희들이 이제 주민등록을 안 만들었는데 저 예주나 민서이도 18세가 되면 어, 주민등록을 만들 거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그 주민등록 지문 같은 걸 다 찍는 거야.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지문을 다 찍으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통제하겠다는 거지. 그 외국인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쉽게 뭐 체포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지문등록제를 시행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럼 우리를 그 예비 범죄인으로 보는 거 아니냐. 어? 나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제 지문등록 거부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 그러면서 아예 일본을 난 가지 않는다. 그 지문등록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그 아래에 또 논쟁이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 뭘 그런 거까지 신경 쓰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그런 어떤 그 부분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국가주의가 강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중국이니까 가능해요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한국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른바 국가주의, 국가에서 뭐 하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 아까 말했잖아. 그 CCTV나 이런 것들도 뭐 내가 떳떳하면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선생님이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경찰이 그냥 아무 때나 불러갖고 주민등록 보여달라고 그랬어.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었어. 그리고 뭐 가방도 뒤지고 거기 뭐 불신 검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것들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런 걸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찰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야. 옛날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고 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디 이루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아직도 중국은 그걸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까 여러분이 중국이니까 가능하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찰이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 전에 너무 무분별하게 아까 뭐 도둑 하나를 잡는다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턴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한테 실감나게 예를 들면 선생님 때는 학교 교실에서 뭐가 없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애들 가방 딱 다 털어. 학교 가방 다 끝나고 털었어. 가방 다 털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상하다 생각 안 한 거야. 그거 인권 침해인데 요즘. 그 지금은 그 부분에서 뭐야? 집안 그 학교에서 무슨 지갑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학생들 가방을 다 일일이 소지품 검사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회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가방 검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지갑 잃어버린 애가 지갑을 찾을 가능성이 그만큼 뭐 한 거야? 적었지.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그런 사회 문제 해결이 또 안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선택을 하고 그 가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 건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1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과제가 뭐냐면 논설문 쓰기입니다. 와, 오랜만이다. 아, 자, 논설문은 뭐로 재밌겠다. 이루어져 있어? 서론, 음, 본론, 반론, 반론, 결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는 논술 문제, 논제는 여러분이 정하면 됩니다. 단 이 책 안에서. 이 책 안에 정하는데 예를 들면 뭐 CCTV 확대에 뭐 한다? 찬성한다. 라고 써서 여러분이 그럼 찬성 측에서 서론 쓰고 본론 쓰고 반론 쓰고 결론 쓰고 해도 되고 아니 나는 CCTV 확대에 난 뭐 한다? 반대한다 해서 여러분이 써도 되고 그 여러분들이 일단 주장을 쓰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 책에 보면 전자학생증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 그럼 전자학생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다음 뭐 아까 지문 홍채 인식 기술 아까 얘기했지. 지문 홍채 인식 기술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부분들도 가능하고 뭐 GPS 추적기를 자녀들에게 GPS 추적기를 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디지털 문신, 뭐 주민등록증, 인터넷 실명제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 전신 검색대, 알몸투시기를 그 공항에서 그걸 도입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공권력의 민간인 감시를 어떻게 볼 것인 건가, 예비 범죄자 적발 시스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이 책에 보면 뭐 이칠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칠 권리는 필요 없다. 뭐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시스템은 도입돼야 된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책 안에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논술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찬성이든 반대든 뭘 정해서 입장을 정해서 뭐, 뭐 양쪽 입장 갖는 거 아니야. 입장을 정해서 서론 쓰고 본론에서 서론은 문제 제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제기되는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흥미롭게 시작하는 게 서론이고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찬성인가 반대인가 입장을 밝히고 몇 가지 근거? 세 가지. 세 가지 근거 제시하고 그 근거를 입증하고 그다음에 반론은 내가 찬성하면 어느 쪽 주장을 예상해서 반대 측 주장을 예상해서 반대측은 이렇게 주장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반대측이면 찬성 측 주장을 예상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여러분이 제시했던 근거들 요약 정리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 마무리. 옛날 배웠던 거 기억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제자 요구사항은 따로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서론, 본론, 반론, 최종 결론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제일 흥미있는 주제, 제일 관심 있는 주제로 하면 되고 또 이 책 안에 이미 논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쓰기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 논술 이런 것들은 조사했어요. 조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안녕히 계세요.